8월 31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 현안은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2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왜 대표가 안 나오고 계속 실장님이 나오세요? 우리 방송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고 대타로 나왔습니다. 대타가 뭐 땜빵.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권 실장님. 네. 자리가 바뀌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그 방송하다가 균형이 안 잡히면 탁 쓰러지거든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보험 들고 오셨어요? 보험.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케어가 지켜줄 거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얘기를 막. 자, 오늘은 대통령 지지율도 조사했고 서울시장 누가 적합하냐? 네. 빠진 사람들이 있던데 추미애 대표는 왜 뺐죠? 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사실상 지난 6월 중순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지금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넣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뺐습니다. 네. 지지율이 잘 나왔으면 안 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지율 잘 나왔나요 그때? 그때는 한 4, 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당대표가요? 하는데, 예. 아니요, 예, 당대표가 그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예. 조사해서. 당대표가 4, 5% 나오면 안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 측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재명 그 성남시장 그런 그 다른 후보들한테는 예. 아무래도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가요? 예. 과거보다는 좀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강성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그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문재인 지지층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만약 이번에 조사했다면 지지도가 좀 올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일단 뭐 민주당 후보들이 50%대 중반으로 예. 다 합치면은 되게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경선이 본선이 될 텐데 민주당의 당심, 그러니까 지지층의 민심으로 봤을 때의 당심과 문재인 지지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지금 그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이 지지도를 먼저 했으니까 자, 그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아니요, 그 후보 적합도요. 예. 지금 손발들이 안 맞아 어떻게 된 게? 아는데 나왔어요? 예. 자, 박원순 시장이 조사 기간 8월 21일, 29일. 요때 뭐 특정한 그 사건이 있었던 때는 아니죠? 네, 조 기간 동안에 예. 국민의당 당대표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당대표 그래서 선출 과정이 있었고. 컨벤션 효과가 일부 안철수 대표한테 예.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26.3% 박원순 시장이 나왔고요. 19.5%가 이재명 성남시장. 네. 황교안 13.6. 오, 많이 나왔네요? 예, 지난 2달 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안철수 뭐라 불러야 되죠?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표. 지난 2달 전에는 6.9%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한 3%포인트 오른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명들을 봤을 때는 예.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쉽지 않고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렇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선 본선에 나가신 분인데 예. 대선 본선에 나가신 분이 그렇네요. 서울시장 도전했는데 4위를 하고 있다. 어허. 그리고 당 대표인데 어허.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나왔던 지지율도 거의 20%를 육박했었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 후보 때.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건 당의 네, 디스카운트가 작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비하면 황교안 후보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네. 무슨 그 어드밴티지도 없고 디스카운트도 없고 그냥 지금 본인의 노출 인지도 때문에 저렇게 되나요? 보수층에서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인식되는 예. 보수층들이 항상 사실상 한교안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에 있어서 예. 지지도가 한교안 후보가 거의 60%를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이제 보수층을 홍준표를 지지하는 대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 황교안 지지자가 60% 정도로 나왔다. 예, 58%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60%가 나왔는데 예. 그 말은 본인의 경쟁성과 함께 예. 보수층이 생각하는 대안자가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 외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5.9%. 지역이 상당히 서울에 선전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상당히- 경남인데요. 상관없죠. 어디를 나올 수는 있죠. 아하. 그 전에 이제 주소지를 옮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의 전략으로서 그쪽 그 경남의 국회의원이지만 네. 도전할 수 있겠다. 근데 뭐 싸울 수 도전 있겠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한번 도전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명수 총리, 오세훈 후보 나올 때. 그랬었나요? 네, 그때 이제 노회찬 후보가 얻은 표가 예. 한명숙과 오세훈의 격차보다 더 많아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때 논란이 좀 노회찬 있었죠. 때문에 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예. 물론 그 정확한 예, 그 그때 근거는 아니지만 2010년에는 그때 3.3%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예.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그때 0.8%인가 격차밖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1%가 채 안 예. 됐었죠. 이 자, 황교안 총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은 황교안 총리요. 예. 말씀하시죠. 이분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적 DNA가 보통 후보들 잘 안 변하는데 예. 이분은 이제 공안검사, 친박 대표적인 인사 아닙니까? 예. 근데 유권자 지형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보수층의 일부가 중도층의 일부가 진보층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황교안 총리의 확장력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예. 한계에 뚜렷할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기 기타가 아니죠. 6위가 정청래 전 의원이에요. 예, 이걸 보면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일부러 5위까지만 딱 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 나오는 걸 좀 꺼려해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어디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경쟁을 아니, 해주세요. 이 프로 오기 전에 갑자기 예.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가요? 자기가 정청래 전 의원이 예. 본인이 6위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품격 시대를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본격 시대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있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도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도. 그랬습니까? 들어 나오고 싶었는데 여기 출연 안 시켰죠, 제가. 아니, 그러면 자, 박원순 시장이 무척 높게 나온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박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사실. 이게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 3선 도전하는 입장인데 이 안도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압도하지 못하고 있지 여기에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를 이렇게 놓으면 글쎄요. 상당히 긴장할 만한 수치가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아까 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경선에 승리하는 사람이 본선에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굉장히 사실이지만 높죠, 지금은. 문제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3선을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냐면 본선에서 지금은 보수 언론들이 박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선 과정까지 쌓였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미스러운 부분들, 성과가 적었던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더 30% 적어도 중반대 정도까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한 뭐 40%까지 가까이 올라왔어야 나올 되는 수도 거 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차기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여권에
유력 유력은 아니죠. 그때 뭐 3%도 안 나왔는데 무슨 유력입니까? 어쨌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무난하게 했다. 큰 과오 없이 예. 이런 평가가 있고 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앞서가는 선제적 의제들을 많이 시정에 접목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측면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좀 그렇죠. 큰 자질구레한 것들 상징적인 브랜드가 좀 약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거의 낸 적이 없으셔서 지금의 시장은 행정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뽑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유권자들은 행정 지도자 같이 좀 묘하게 믹스된. 그렇죠. 예. 정치력도 있으면서 안정감도 있고 행정 경험도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박 시장이 조금 긴장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권 시장님, 예. 둘이 얘기했는데 무슨 손을 드세요? 그냥 팍팍 치고 들어오세요. 계속 앉아서 이렇게 박 손을 들고 계셔.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약간 조금 좀 공정하지 못한 그 코멘트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요? 금방 주목한 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아니 여기 그 TBS 방송국이 아니요. 금방- 서울시 산하이긴 하지만 예.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위축되지 말고. 예,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구도 자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자 구도이기 때문에 예. 다자 구도에서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여기 말고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박영선 의원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러한 10명이 나와 있는 다자 구도에서 아까 말씀한 30%대, 40%대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아니,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왜냐하면 둘이 계속 말씀드릴게요. 얘기하고 예,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번 이제 내년도 지선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게임인데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민주당의 당심, 그 지지층의 민심으로 봤던 당심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문심을 어느 후보가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중요한 있다고 포인트네요. 보는데 예. 지금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약 40대 25 정도로 15% 포인트로 이제 당신과 문심을 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심이 그러니까 즉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하는 민주당 쪽이 지지층에서 예. 40 정도 그리고 예. 문재인 지지층에서의 40 정도를 박원순 시장이 가져가고 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를 그 이재명 성남 시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15%포인트 차이가 작지 않아 보이지만 예. 사실상 되게 큰 포인트 차이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위기라고 보기도 힘들지 않나. 아니, 저는 위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긴장해야 한다는 네. 측면이죠. 그게 뭐냐면 아니 위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10개월 남아 있어서 후보들은 긴장된 상태이지만 네. 지지자들이나 이런 국민들 유권자들은 사실 지금 별로 긴장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나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20% 정도가 빠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네. 70%나 60%대를 네네. 당선 그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강력한 문재인 지지층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물론 그 대선 때 바로 이제 후퇴를 하긴 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후보를 당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선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선이 실질적인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 경선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금방 말씀드렸던 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그리고 그때까지 긍정평가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의 어느 후보가 가져가느냐 예. 그게 관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왜 긴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경기지사 선거 조사를 해보면 대략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30-40%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구도에서 네. 상당히 앞서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거 조사에서도 네. 좀 그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강력한 경쟁자 남경필 지사와 갭이 상당히 나오는 조사들이 네,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유력 주자가 30-40%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 경기지사로 나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저 19.5%가 표가 어디로 갈 거냐. 물론 다수는
박원순 시장 쪽으로 좀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건데 개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다크호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네. 공무원 사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즐거워요.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또 중요한 그 표심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만기 칠남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만기 칠남이 뭐예요? 좀 어려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오지랖이 넓다. 시장이 모든 일에 관심이 많고 구체적인 지시도 하고 챙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선 피로감이라고 하죠. 삼선 피로감이 공직사회에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황교안도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 다음 대선 주자로 거론될 만한 사람이고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다면 이 또한 대선 주자로 나설 분이고 시장을 마치고 네. 거의 시장이 마치는 임기와 네. 차기 대선의 임기 시작하는 선거 시작하는 시기에 거의 겹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안철수가 등장한다면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서울시장이 되기 때문에 박 시장님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확고한 이치를 구축할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면모를 어떻게 보여주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과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쭤보는 게 이게 시기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도 어느 때 서울시장을 선택을 할 때는 네. 여기 뭐 대권 주자 훈련시키는 곳이냐 서울시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도 있고 네. 또 어느 경우에 어느 시기에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차기 대권에 갈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매 시기별로 네. 선택에 갈리는데 다음 시장은 행정시장을 뽑는 쪽으로 국민들 의미가 가겠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역량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으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네. 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번 19대 대선의 프레임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부자, 정치직.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 정신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양극화의 부분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적폐청산과 개혁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장은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축소판이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대선의 도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인 그 선거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19대 선거에서의 전체적인 프레임하고는 좀 달라지겠지만 시대 정신을 누가 반영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 요인이 개인에 대한 요인이라든지 개인의 요인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행정의 자질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는 금방 정당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예, 저는 선거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시영 부대표님, 네. 권순정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뭐 느낀 게 없어요? 지금? 뭐 특별히 느낀 건 없는데. 세 번째는 하는데 말이 많이 좋아졌죠, 말씀이. 처음. 원래 잘 하시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듣기가 좀 힘들던데요? 아니, 첫 번째 분명히 저한테 칭찬하셨는데. 그건 이택수 대표 긴장하라고 에드벌로 띄운 거죠. 그 말을 제대로 믿으세요, 그거를. 아니, 뭐냐면, 네. 농담이 아니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컨텐츠를 전달하는 쪽으로 중심으로 갔는데 오늘 보니까 네. 완전히 내용을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기가 좋은 그때 것 같아요. TV 같은 경우는 조금 라디오라든지 그런 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내용성이 어느 정도 숙달됐다기보다는 처음에 출연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너무 경직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없이 그냥 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시장 과제 하나만 딱 더 보태면 왜 삼선을 도전하는가? 물어볼 게 많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삼선이냐? 없어요, 근데. 왜냐면 아직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한 것 뿐이지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삼선을 간 경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삼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장이
경북도지사가 삼선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김관용 지사. 예, 김관용 시장. 그리고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여기를 거치면 대권 주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길목에 서 있는 의미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삼선을 겪은 지역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유권자들이 한두 번 하면은 더 큰 일로 가든지 아니면 그쯤 하고 말아야지 그걸 무슨 삼선으로 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 지역을 하는 내부에서 거예요. 예. 박 시장 참모들이 경론을 붙었어요. 어허. 삼선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총선이나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보궐선거나 아니면 총선이나 아니면 당대표 출마나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승부를- 가야 하느냐. 승부를 이게 뭐 걸어봐라. 경론이 붙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삼선 도전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시영 부대표 윈지코리아도 거기에 좀 역할을 아이디어를 좀 주고 왜냐면 저한테도 전화가 왔길래 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노을 같은 병 같은 경우 재보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정말 큰 일을 하려면 도모하려면 정치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도전했던 3명의 후보가 다 단체장은 했지만 국회의원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력이 좀 다소 밀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참고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예. 대선 본선에 뛴 사람이 예.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아하.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나간다고 보통 급을 올려서 나가는데 오호. 시장 나갔다 대선으로 나가는데 예. 대선 예선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본선을 뛰었던 사람이 급을 낮춰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온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무소속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5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 5%도 안 나오는 시장에게 후보에게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름다운 단일화 이런 예. 얘기들 많이 했죠. 예. 독특한 그 정책론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예.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도전하신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나 예. 유승민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전문가는 좀 정치적 그 중립성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각의 정당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에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 구도 자체가 민주당이 정말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 공간이라는 것은 각 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지지율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선거 시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각 당을 위해서 바른정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당을 위해서 유 의원이나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희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근데 생각을 그 합니다. 대목에서 네.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런 점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당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 선거가 오래 남았는데 10개월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왜 국민의당, 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선결적이지 내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심이 아니라 그렇다면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 네. 이런 측면에서 국민 다수가 예를 들면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에 왜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네. 측면을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지 내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 다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맞는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인물 팩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도 2.8% 났단 말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서 선거 공간, 지방선거 선거 공간 속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층을 높일 수 있는 인물 팩트는 예.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그런 분이- 부분들 전제로 하고 예. 인물 팩트로 봤을 때는 두 분이 희생하는 자세를 각각의 정당의 입장에서는 좀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재밌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 정말 관심은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메이드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변수가 이거죠. 민주당 내에서 다크호스가 나오면서 혹은 누군가가 유력할 만한 경쟁을 갖고 당이 좀 재밌는 경선을 관심 있는 경선을 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궁금한 점이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다른 후보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바른정당에 남경필 지사가 있고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면서 경기와 서울이 파트너십으로 묶어져 가는 것으로 좀 연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거를 그 과거 새누리당의 의원으로 있던 정태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접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첫 번째 네. 박원순 시장 문제하고 그다음 네. 두 번째 네. 이쪽 바른정당과 네. 국민의당의 연대의 가능성.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먼저 간단히 예. 말씀드리면 아까 이재명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회를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이재명 계속 하지 시장이 경기지사로 나간다면 예. 저 지지율, 이재명 시장이 획득한 지지율 누가 17%. 먹어갈 것이냐. 그렇죠. 그게 과연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올 거냐 아니면 그거를 여러 후보가 나눠서 가자. 뭐 생각 있으십니까? 얘기하세요. 집중 안 해고 제가 쳐다본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이 첫 번째 관심거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거론은 많이 안 됐지만 준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추미애 대표도 저는 지금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아니 같은데. 그러면요. 여건이 예. 좋아지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박영선 의원도. 있다. 준비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 나경원 그다음에 당내에 또 민병두 의원도 준비하고 있고요. 우상호 이인영 의원도 뭐 박원순 시장이 안 나오면 나오겠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몸은 풀고 있고 예. 청와대 김영배 임종석 비서실장. 성북구청장, 예.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생각이 있다고 하고 임종석 전병헌 물론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이 바로 나올 가능성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예. 쉽게 단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 시장님한테는 박 시장이 왜 삼선을 도전하는지 이유를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다자구도에서도 안정적으로 35% 정도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도달을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밌겠네요. 구도가.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비슷한 캐릭터의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인 서너 명의 의원이나 후보가 우리끼리는 단일화하자. 단일화해서 한번 도전하자. 예를 들어 아까 정청래 의원도 고민이 되는데 정청래 의원과 정책 칼라가 비슷한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두셋이서 우리끼리 정책 연대하면서 한번 단일화 해보자. 근데 정청래 의원하고 비슷한 캐릭터는 없지 않습니까? 임종석. 임종석. 좀 틀린가요? 예, 이인영. 같은 486 운동권 출신들. 그렇게 또 이렇게 우상호. 예. 아닌가요? 스타일은 좀 예, 다른 스타일은 같네요. 약간 다를 것 그럼 있네 한 명. 안민석. 뭐 경기지사니까 나온다 해도 경기지사 예. 쪽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분명한 거는 박원순 시장이 내가 왜 삼선을 도전해야 되는지 설득 가능하게 정확한 명분을 갖고 도전하는 게 예. 맞다. 예, 맞습니다. 자, 나머지 나경원, 이해운, 네. 많아요. 또 유승민, 네. 또 누구 있죠? 여기는 거론은 안 그렇죠. 됐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예, 김성태 의원도 있고. 김성태 의원이요. 네. 예. 예를 들면 홍정욱, 김용태. 김용태도 예. 있고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젊기 때문에 여러 마지막에 다코스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노스 돌려봤잖아요. 미미하잖아요. 홍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노코멘트 예. 하겠습니다. 네. 뭐 얘기할 때는 막 말씀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연대. 아,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예.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네. 연대는 저는 조금 경기도의 남경필, 네. 서울의 안철수 해서 둘이 원투펀치로 나올 경우에 바람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남경필 지사, 현 지사하고 안철수 대표가 묶어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뭘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인가? 중도 보수의 새로운 시대.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복지라든지 안보라든지 예. 각각의 명쾌한 선명한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방선거인데 조금 아젠다가 틀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3자가 단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술적으로 합해지지도 않습니다. 예.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오히려 여파도 크고 그 지지층이 융합되지 않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경기지사에서 남경필 후보가 나서고 국민의당이 후보를 안 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후보를 만약에 안 내서 실질적인 단일화를 하는 거죠. 내용적으로. 아니 거기다 한 명 더 붙일 수 있죠. 인천의 유정복. 그러니까 인천은 세 개의 자유한국당이 당이, 예.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엔 국민의당, 그다음에 그 경기도는 남경필. 바른정당. 이런 구도가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유한국당까지 끼우면은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삼자가 단일화하는 거는 없지만 그냥 그 지지율이 워낙 안 나올 테니까 예를 들면 경기 후보로 원유철이 네. 나간다든가 아니면 홍문정이 나갔을 경우 네, 네.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판에 전격적으로 그냥 사퇴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삼자 연대 단일화는 쉽지 않지만 그런 어떤 그림은 그려볼 수 비슷하게,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안철수 그 남경필의 연대 예. 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효과가 있으려고 한다면은 둘이 연대를 해서 무슨 매력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두 번째로는 아까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를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한 40%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남경필 지사 같은 1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민심이 그 지금 유권자들의 태도 자체가 사실상 다른 이제 경쟁 후보들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너지 효과를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분명 나아질 겁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언론 플레이라든지 언론 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있겠지만 예.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는 조금 있고 의미 있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결과는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예. 지금보다는 당연히 좀 나아지겠다.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거고 상당 부분 연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지층 간에 약간 예. 단일 흐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적합도 저기서 지금 5% 아랫대 있는 분들이 좀 느닷없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 지금 5% 아랫대가 아니 지금 5% 그러니까 요 그 이재명,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네. 아직 뭐 그 명시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3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한다면 나는 서울시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정치적 입장을 밝혔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선언한 다음에는 이재명 시장이 빠지고 그 나름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위협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20, 30대가 1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 나왔지만 진보층에서 2위가 나왔지만 박원순 시장 1위를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른 이념성에 비해서는 진보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왔을 경우 어디로 갔냐고 했을 때 이념적인 지향성이 비슷한 쪽으로 가겠죠. 아하.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금 5%대 미만에 있는 사람이 정청래, 박영선, 나경원, 이혜원, 김성태인데 예.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영선보다는 정청래에 많이 갈 것이고. 그래 박용선 의원한테 가지 예, 않나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기본적으로 5%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밀어봤자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면은 대세론처럼 대부분 박 시장이 갈. 예, 박 그래서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약에 드랍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지지층의 성격과 금방 말씀한 그런 요인을 고려를 하면 거의 대다수가 박 시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드랍을 한다라면이 아니고 자기의 말대로 출마를 안 한다고 한다면. 네네. 그죠? 뭐 출마 선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계속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전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록 한 차이는 나긴 하지만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 부분 그럼- 하나 예. 보태면 어쨌든 군소부 중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의 도약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밑에서 조직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당히 움직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표의 특성이 젊은 층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일부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표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면 지지율이 특별히 올라가진 그렇죠. 않지만 네.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저는 10%까지도 8에서 10%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황교안 13, 그다음에 안철수 10이기 때문에
8에서 10%만 가더라도 네. 이재명 씨에 빠지면 상위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예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어요. 몇 네. %쯤 나왔나요? 그 지난주까지는 2주 연속 올랐는데 예. 떨어진 게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하, 이번에. 근데 요번에 주 초에 터진 그 이슈를 생각하면 예. 0.5%포인트 하락은 거의 하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흘 간격으로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박성진 그 중기 그 장관 후보가 예. 인사 계속 논란이 많이 논란이 되고, 되고 있고. 예. 그래서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예. 그 사실상 0.5%포인트보다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박성진 장관 후보 내정자는 아직 여기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말 지나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반영이 됐나요? 예, 저도 반영이 뭐- 됐고. 모두 온전히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고 일부 반영이 됐다고 일부 반영이 봅니다. 됐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악재가 터져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구조는 아니다. 예, 예. 그 득점 요인 흔히 얘기해서 이런 측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측면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예. 쉽게 빠질 지지율은 아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몇 가지 사안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네. 분명히 지지율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삼당이 다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한마디씩 간단히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국민의당과 이 좀 포인트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안철수 예. 대표가. 그래서 조금. 보통 그러면 컨벤션 효과가 있을 텐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직후에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이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소폭이긴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예. 네.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호남에서 떨어졌거든요. 예. 17에서 12% 호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 40대에 떨어졌습니다. 예.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문재인 정부를 규정을 하고 대립각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게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좀 부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호남에서 떨어진 거 그리고 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짧게 예. 보태면요. 안철수 그 후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를 예.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대권 출마를 위해서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왔다는 어떤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컨벤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지지율 조사를 합니다. 정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9시 이란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9차전 홈 경기를 치릅니다. 불안한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축구. 과연 오늘 무실점 무패 행진의 이란을 꺾고 월드컵 본선행 열차에 탑승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현 S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준희 위원님, 네. 장지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겁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위원님이라고 했는데 저보고는 의원님이라고 예. 해서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위원님, 의원님, 뭐 도찐개치. 어디 이제 식당 가고 위원님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인 줄 알죠. 가끔 아니 이게 해설의원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또 TV도 자주 나오니까 국회의원인가 보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게 해설의원은 없다라고 제가 국회의원 친절하게. 비슷한 뭐 마크 하나 달고 다니세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저녁 9시. 왜 9시로 했죠, 근데? 보통 한 8시쯤 하는데? 일단 관중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에 조금 더 좋은 시간이고 예.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즈벡 중국이 또 중국에서 경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아, 거기 1시간 차이 나니까. 이 팀들과 같은 시간에 시간대. 그냥 함께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신태용 감독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피파에서 시간 잡아주잖아요. 아, 이 정도는 로컬하게 결정할 수 이 있습니다. 정도는. 네. 예. 혹시 이란 팀의 시차 꼼수를 부린 건 아닐까요? 좀 더 체력이 더 소모되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란이 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좀 일찍 왔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일찍 한국에 와서 준비를 한 상황이고, 예. 우리나라는 한 의원님 말씀대로요. 일단 1차적으로는 좀 그동안 A매치에 홈팬들이 좀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꽉 찬, 상암에서 꽉 찬 홈팬들 앞에서 중요한 경기를 한번 치르자. 그런 또 보관도 있죠. 9시까지 했는데 또 홈팬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티켓이 이미 5만 장 이상이 벌써 다 팔렸어요? 예매가 팔려 나갔습니다. 오호.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암이 6만 6천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예. 한 6만 5천, 뭐 6만 넘을 것 같습니다. 오호. 제 생각에는. 자, 장지현 해설위원님. 이란 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전적이 어떻게 됐고, 어떤 각오로 왔는지, 이란 팀. 지금 뭐 보시다시피 무실점 무패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 무실점 무패. 예. 어허. 그래서 이미 뭐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이란의 어떤 전력을 경기들을 보면 일단 무실점, 네, 수비 조직력이 앞선에서부터의 팀 압박부터 예. 또 상대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로 공을 투입을 해도 거기서 협력 수비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그 고정된 멤버들이 또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 조직력이 좋고 예. 거기서 끊어서 빠르게 공격을 전환하는 이런 운영도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시아 팀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수의 밸런스와 조직력에서는 거의 최강의 팀이다.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조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B조입니다. B조. 네. 뭐 조도 모르고 이게 할 뻔한데. 자, B조에 지금 그 1위죠. 이란이 이란이 1위, 일 위. 우리가 2위. 예. 우리가 13점으로 2위, 이란이 승점 몇 점인가요? 이란은 이미 20점입니다. 20점이요? 예, 이미 끝났고요. 네. 그럼 이란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없네요? 이란은 잡히질 뭐- 않습니다. 잡히지 않고. 이미 1위가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란 팀이, 자, 한준희 해설님, 이란 팀이 다른 중동 팀과 달리 피지컬도 무척 좋다. 좀 체형이 틀린가요? 다른 중동 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이라고 보통 그랬을 때 예. 중동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이쪽에 중동이 있는가 하면 페르시아 쪽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이쪽은 또 시리아 뭐다 이쪽 아닙니까? 예. 그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이제 페르시아 쪽의 중동 국가들은 사실상 유럽 쪽에 유사한 신체 조건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 사우디 쪽, 이 아랍에미리트 이쪽과 이란, 이라크는 좀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약간의 또 성향도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이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란 출신 중에 이제 분데스리가 유럽 팀에 간 선수들이 피지컬에서 하나도 안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독일 무대에 뭐 우리가 잘하는 우리 예전에 박종환 감독 있을 때 2대6 대패 기억나시죠? 예. 96년도. 예. 네. 그런 것처럼 알리다이를 필두로 알리다이. 해서- 예, 기억나시죠? 올드 태격 예. 그런 선수들도 다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뭐 바겔이 뭐 슈퍼스타들이 예. 있었는데 알리다이도 그렇고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그 전성기 때 상당히 많았고요. 알리다이가 그렇게 신체 조건이 크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큰 컸었나요? 편이죠. 큰 편의 스트라이커였죠. 큰 편이죠. 네. 그래서 진짜 바이르민에서 잘했어. 백업으로도 뛰었고 예. 어쨌든 과거부터 그쪽 한현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럽 선수라고 예. 봐야 됩니다. 이란 선수들은요. 이란 선수들은. 다른 아시아 선수들보다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피지컬이 제일 좋은 팀인데 그렇죠. 한국이요. 예. 근데 우리보다 더 좋은 팀이 이란입니다. 저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저기 축구 해보고 다 해보는데 우리보다 등치 큰 선수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그 일반 아마추어들도 우리가 피지컬이 좋은 게 물어봤더니 또 이제 이렇게 신체 구조학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격투기에 특화된 체형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그 피지컬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한테는 우리가 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서 평균 신장이 제일 크거든요. 우리 지금 뭐 특히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평균 신장이 20대 초반이 한 173 정도 되니까. 김치 먹고 컸나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뭐 서구화되는지 체형이 바뀌었구나, 이제. 식상월이 되니까 우리 때만 해도 뭐 169, 179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장지현 해설위원 자기 키가 키 얘기하지 몇이에요? 마세요. 저는 이제 저 때 평균보다 한 5% 적은 68입니다. 68. 그러니까 장지현 위원님이나 우리 한준희 위원님이나 저나 일단 알이 자라요. 우리가. 그렇죠. 장인호님이 사실 제일 커야 맞아요. 제일 젊잖아요. 그렇죠. 무슨 근데 얘기예요? 아니 그래도 제 키가 제가 한 반에 60명에서 한 24번, 5번을 했거든요. 68이에요? 네.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저는 66점 몇입니다. 그거 약간 그 말판 속이신 것 같은데, 65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 68.3. 저는 67.8이요. 네. 아, 예, 이거 매우 지금 세밀하게 가고 예.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선수들이 키가 커서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전 대표 선수도 키가 크지 않아도 피지컬은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죠. 선수들이. 다른 뭐 동남아시아나 예. 심지어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평균 신장은 크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럽으로 치면 네덜란드, 독일급인데.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기술이 좋아도 그걸로 압도를 많이 했는데 이란만큼은 쉽지가 않은 거죠. 체격 조건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또 기술력도 뛰어나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번 예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무패, 밸런스가 제일 좋다는 말씀을. 무실점. 예, 무실점, 무패를 지금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기술이 좋은데도 상당히 조직적이고 실리적인 경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럽 축구나 이런 데서도 좀 볼 수 있듯이 하나하나 선수들을 보면은 기량 평균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데 예. 그런데 그런 팀이 작심하고서 조직력 위주의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은 사실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란이 그런 팀이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술이 좋은 팀은 그 대신 공격적으로 막 이제 몰아붙이다가 사실 수비 쪽에서 조금 구멍도 생기고 이래야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볼 만한데 예. 기술을 충분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팀이 오히려 운영을 굉장히 좀 짠물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팀이 경기 운영까지 그렇게 한다 이러면은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자, 장지현 해설위원님. 예. 피지컬도 좋고, 그 다음에 기술도 좋고, 근데 거기다가 아주 조직력까지 갖춰졌어요? 그럼 깨기가 어려운 팀 아니에요? 여기 어렵습니다. 오늘 지겠네요? 그래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저는 얘기하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기기 겁니다. 쉽지 않다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바라는 건 최근의 경기 내용을 슈틸리케 감독 체제에서의 경기 내용을 예. 보면 더 이기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신태용 감독으로 분위기를 바꿨고 예. 이란이 아무래도 베스트 멤버가 나온다고 해도 뭐 이번에 그래도 동기부여를 갖고 우리는 대한민국전이 중요하다라고 이란 케이로스 감독이 얘기했지만 예. 그래도 베스트 선수들 동기부여는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우리 홈이고 예. 네, 분위기만 잘 타면 이길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4.5 대 5.5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 4.5로 우리가 진다. 4.5가 어. 우리가 진다. 우리가 5.5가 이긴다. 아, 5.5. 이길 확률이 55%. 55%는 될 것이다. 55%가 될 네. 것이다. 한준희 해설님은 약간 좀 비웃는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신데. 저도 사실 뭐 퍼센테이지 자체에 좀 동의를 하는 면이 예.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이건 정말 고쳐야 될 건데 이건 예.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닥치면 잘하는 게 있잖아요. 평소에 좀 잘하지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결국에 가면은 닥치면 좀 잘하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축구가 이렇게 위기가 좀 이렇게 닥쳤을 때 이런 경기 한 판, 이 한 판. 왜 바둑에서도 이 한 판의 바둑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좀 잘합니다. 예. 축구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오늘 좀 그래도 발현이 돼서 아하. 장 의원님 이야기대로 그래도 55% 정도의 승률은 가져갈 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액면가의 전력만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홈이고 더 절박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믿고 있는 거는 그래도 요럴 때 우리가 좀 정말 한 발 뛸 거 세 발 뛰어서 좀 잘한다. 그거 하나 믿고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 문화가 시험 앞두고 이제 벼락치기에 능해서 닥치면 잘하는 게 이제 벼락치기에 능하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정말 좀 비슷비슷하면 객관적 전력으로 솔직히 우리가 좀 밀리죠. 슈틸케 때와
비교를 하면 밀리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첫 뚜껑을 여는 거잖아요. 신태용 예. 감독이.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지금 뭐 정신력, 그다음에 신태용 감독이 준비했던 과정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할 만한 요소가 많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이 제가 이제 되겠죠. 오늘 축구 해설 때문에 그 축구 분석 때문에 어제 축구계 이제 그 비주류 인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축구계 적폐 세력이 켜켜이 쌓이는데 뭘 이기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신태용 감독을 비판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지난번에 20세 이하 게임이었었나요? 네.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열렸고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 16강 내지는 8강, 4강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16강에서 예선 탈락한 팀을 이끌고 있었던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었다. 그런데 신태용 감독은 슈틸리케도 잘못했지만 이렇게 별로 최근에 전력이 좋지 않은데 다시 신태용 감독을 대표팀, 성인 대표팀 감독으로 올렸다? 이런 부분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그 지적하신 분의 일리 있으면은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의 저는 이제 반론을 하자면 이런 아하. 부분이죠. 일단 지금 선임되는 대표팀 감독은 2경기를 위한 감독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요 2경기는 넘어가야 되지 본선 갈 않습니까?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만약 본선 간다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해외파 뭐 외국인 감독을 다시 물색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예. 아니면 뭐 외국인 감독이 설사 뭐 좀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일단 2경기만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실제로 또 사인을 하겠습니까? 2경기 너나 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시간은 없고, 아하. 그리고 당장 우리가 월드컵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2경기부터 넘어가야 되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기존에 수석 코치를 하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고, 신태용 감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림픽, 뭐 20세 이하 월드컵을 비롯해서 연이어 이제 중요한 또 각급 연령별 대표 경기들을 치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전 감각 면에서도 지금은 신태용 감독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어쨌든 그 현재 감독진, 코치진, 차두리 코치, 김남일 코치 이런 그 팀 내의 팀워크는 좀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슈틸리케호가 안 됐던 것은 여러 가지 전술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떤 슈틸리케 감독이 일단 무슨 전술을 요구하는지 자체가 상당히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품격시대에서 안철수 의원과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새정치라고 하는데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4차 산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징계 먹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해석하신 분은 저 제가 진행자님이라고 했죠. 제가 안철수 의원과 비슷하네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어찌됐건 그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뜬구름 잡는 게 많았던 반면에 그래도 신태용 감독은 지금 물론 비공개 훈련을 더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슈틸리케호 당시에 안 됐던 부분들 예. 수비에 있어서의 간격 유지라든가 아하. 공격에 있어서의 빠른 템포의 세밀한 부분 전술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지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슈틸리케호가 정말 나빴던 건 사실인데 우리 장 의원님의 기대대로 예. 지금 이 팀은 그래도 단기간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정신 자세부터 가다듬고 감독의 그 주문을 제대로 흡수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좀 나아질 나아질 것이다. 예. 장지원 해설위원님, 지난번에 두 분에게 제가 슈틸리케 그 호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왜 비판하지 않았냐? 그 부역 세력들 아니냐? 저는 그래서 자수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자수했습니다. 저희는 저 모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예. 방송에서도요. 예. 다음이에요. 뭐 포탈이에요. 다음에 예,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에서 예. 원투펀치. 원투펀치. 네. 예,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슈틸케호가 출범 직후부터 예. 저희는 끊임없이 의문을 비판을 했어요? 제공하고 저희가 그래도 문제가 되면 비판을 비판을 좀 했던 한 저희는 반부역 세력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프, 예, 예. 반반. 반반. 부역 세력에 반대한 게 아니고 반은 부역이고 반은 반은 그래도 비판을 좀 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치 뭐 이런 거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방송 아닌 건 아니고 많이 안 듣나요? 그 방송을? 예? 왜 잘 모르죠? 뭐 들으시든지 말든지 이거는 전 관심이 없고 수감독은 아닌 건 아니고 예. 맞는 건 맞고 예. 좋은 건 좋다 오늘 이렇게 판이 좀 표현하는 이게 스타일입니다. 뭐 개들끼리 축구하는 그런 판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점잖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 선수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리 전력. 이동국 선수가 이번에 염기훈, 이근호, 노장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재 축구팀이 됐어요, 느닷없이. 그렇긴 한데 실제로 예. 그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동에 꽤 강점을 보이고 있었던 선수들이고. 이근호 선수도 예. 중동에 상당히 강했고요. 이동국 과거에 선수도 이동국 그렇고요. 선수도요. 예, 이란전에서 중동 킬러라고 하는 그렇죠. 중요한 골들을 넣어줬었던 예. 기억이 있고요. 염기훈 선수는 왼발의 마술사. 예. 아하. 그래서 전적으로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다가 지금 공격진의 아마 내부 분위기에 있어서도 그런 베테랑이 가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동국 선수하고 같이 뛰었던 차두리, 그 다음에 김남일 선수, 이런 분들이 또 코치를 맡고 있고, 그렇죠. 신태용도 바로 이제 그 큰형님처럼 이렇게 좀 친근감이 있고, 네. 슈틸리케 때, 그때 되지 않았던 소통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다. 네. 그러니까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지만 총체적으로 안 됐어요. 슈틸리케 때는. 근데 예. 소통도 안 됐죠. 근데 그거는 신태용 감독이 워낙 격이 없이 좀 말을 좀 많이 하는 예.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올림픽 대표 시절에 데리고 있던 선수들도 이번에 대표팀에 많고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수들하고 소통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뭐 훨씬 좋아졌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국내파 K리그 선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K리그에서 뽑은 유럽파도 다 들어와 있나요? 해외파? 다 들어왔죠. 네. 요즘 중동에 나가 있거나 중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꽤 강하잖아요. 예. 다 들어와 뭐 있나요? 일부 이청용 선수나 예. 네.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폼이 좀 저하되어 있는 일부 선수를 빼면 예. 또 석현준 선수나 이런 일부 유럽파들을 빼고는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다 데려올 수 있어요. 황희찬 선수는 오스트리아 리그에 가 있나요? 네. 네, 예. 황희찬 선수가 그래도 우리의 희망답게 오스트리아 리그가 물론 최상급 리그와는 좀 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팀의 아주 주력 공격수로서 잘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 리그는 네덜란드 리그하고 옛날에 박지성, 이영표 선수 같던. 예,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있었던 그 네덜란드 리그하고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 리그가? 당시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뛸 시절의 네덜란드 리그와 지금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오스트리아 리그를 비교하자면 예. 지금 오스트리아 리그가 좀 그 네덜란드 당시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이제 많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격차인지는 좀 이제 정확히 수치화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그 오스트리아 리그가 현재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좀 더 이제 나은 리그로 앞으로 이적하기를 좀 바라기는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공격수들 가운데서 가장 소속팀에서 기회를 규칙적으로 부여받으면서 게임을 많이 뛰었고. 좋은 예.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황희찬 선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컨디션이 현재 최고조에 올라 있고. 네. 황희찬 선수는 근데 약간 지금 부상을 안고 왔거든요. 어허. 그게 이제 다쳐서. 그냥 놔두고 그걸 안고 와요. 오늘 뭐 언론에서는 일단 부상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요? 손흥민 손흥민 선수는 선수도 일단 깁스하고 지금 뛰고 있어요. 네. 뛰겠다는 의사를 보였나요? 깁스하고 지금 리그에서도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지난 라운드 번리전도 뛰었고요. 선발로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축구가 발로만 하는 것보다는 팔 동작이 온몸 중요하니까 운동이니까, 예. 밸런스가 지금 조금 정상은 아니죠. 예. 거기다가 이제 위험 요소도 좀 있고 이런 선수들이 좀 강하게 모습 보고 터프하더라고요. 예, 깁스한 거 보고 좀 강하게 달려들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슈틸리케호가 지금 그 전략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신태용호. 신태용. 네. 죄송합니다. 내가 슈틸리케호 부역자 썼나봐요. 숨은 부역자. 거의 입에 배신 것 같은데요. 비밀 비역자 썼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신태용호가 네.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쨌든 이번엔 닭공일 거 아니에요. 물론 예. 지금 말씀대로 골을 넣어야 되는 부담이 우리 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승점 3점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이란은 뭐 승점 아예 필요도 없는 상태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란이 잘하는 플레이 패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까 장지현 의원이 설명해 준 것처럼 이란이 전체적으로 인터셉트에 이은 또 재능 있는 드리블을 잘 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트 이후에 드리블러들을 통한 또 빠른 역습이 이란의 지금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스피드도 좋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갖췄네. 기술, 그렇죠. 조직력, 스피드, 역습. 지금 특히 이제 자한 바크시 같은 역습이 선수는 좋아요. EPL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노릴 정도로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자한 바크시라든가 구차네자드라든가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뛰는 이란 선수들도 지금 폼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초반부터 망각하고서 마구잡이식 공격으로 나가는 흐름은 아마 신태용 감독이 선수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 체력이 떨어질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대형이 흐트러지면서 상대의 역습에 또 쉽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신중하게 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골은 우리가 좀 더 노리는 입장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전반전은 양쪽이 양 팀이 주로 좀 신중하게 게임을 풀다가 후반전에 가면은 승부를 걸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신태용 감독도 이 경기가 한골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1대0 네. 내지 2대1로 질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어찌됐든 누가 이기든 한골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팽팽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동안 슈틸리케오에서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사실 공격도 잘 안 됐습니다만 수비입니다. 수비가 다 무너졌었죠. 네, 그러니까 수비로 우리가 밑에서 그 점유율을 잡는다고 그냥 돌리고 그러다가 또는 허리 라인에서 미드필더에서 괜히 패스를 좀 어정쩡하게 하다가 거기서 미스를 당해서 역습 전환할 때 수비 조직력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는 국내파나 아시아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미리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훈련이 적은 숫자, 수비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 네, 그거부터 연습을 시작을 해서 수비 조직력을 지금 수비 쪽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조직력을 담금질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운영이 되면서 우리도 그동안 안 됐던 빠른 역습 전개 그것을 좀 하기 위한 그런 공격이 병행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수비가 돼야지 마음 놓고 공격수들이 공격 작업으로 올라가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비가 구멍이 나오니까 공격수들조차도 그 하프라인 아래로 자꾸만 쳐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경기에 있어서의 키 플레이어를 한 명만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김영권 선수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김영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황희찬 선수가 됐든 손흥민 선수가 됐든 이동국 선수가 됐든 혹은 뭐 구자철 선수가 됐든 이 공격을 좀 더 해줘야 될 선수들보다는 김영권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 수비 라인업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주전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실책성 플레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겁니다. 김영권 선수가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급행열차를 타요. 김영권 선수가 평상시에 실책이 좀 있는 선수였대요. 평상시에 잘하는데요. 국가대표 경기에서 그렇다고 실책이 없었던 선수는 아닙니다. 이란전에도 또 치명적인 실책으로 여러 해 전에 이름이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이란전에서 또 실수가 있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아요? 기자회견할 때도 이번에는 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뭐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본인도 사실은 이란전에서 한번 예전에 크게 실수한 바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또 주변에 이제 다른 수비수들보다 지금 김영권 선수가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비진을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주면서 실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까 장지현 해설위원님 우리 팀도 평상시에 안 하던 속공 그다음에 이제 그 기습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의 포메이션을 보면서 그게 예측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후 공격. 이란도 공수 간격을 상당히 잘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전에 에워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면에서는 어떤가요, 양 팀이? 양 팀이 공격 스피드는 이란이 뭐 자한바크시나 뭐 타레미 같은 선수들 이런 윙포드들 위주로 아마 역습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란은 공격 전환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요. 반대로 돌아뛰고 익스체인징하면서 돌아뛰면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훈련이 잘 돼 있고요. 우리는 그동안 안 됐던 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라인 사이로 그 이란 선수들의 공간이 생겼을 때 빠르게 빌드업이 돼서 거기서 바로 배후 침투를 다른 선수가 한다든가 또 원투 패스가 나간다든가 부분 전술이 빠르게 수행되는 게 전혀 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격 훈련은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 공간을 노리고 있다가 김영권 같은 선수가 이제 센터백으로 나면 왼발 패스는 좋거든요.
빠르게 한 방에 가서 거기서부터 바로 공격 전개가 뒷공간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해설을 하면 그 파주 가갖고 국가대표 선수들 연습하는 장면을 좀 볼 기회를 주나요? 아니면 몰래 저는 집이 그 근처라서 예. 네, 몰래 염탐합니다. 그래도 해설을 잘하라고 좀 기회도 좀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생각나는 대로 국가대표 얘기를 막 하면 안 되죠. 예. 이 해설위원도 아까 뭐 부역 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됩니다. 뭐 글을 쓸 때든 뭐 해설을 할 연습하는 때든. 거를 계획 주시하면서 지금 관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번에는 또 흥미로운 것은 예. 신태용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보안 유지에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아까 이제 손흥민, 황희찬 선수 컨디션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이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컨디션인지도 신태용 감독이 언론에 이야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비공개 훈련도 많이 했고 그만큼 한국 축구가 정말 벼랑 끝에서 명운을 건 한 판이기 때문에 그 신태용 감독도 이번만큼은 정말로 보안 유지, 전체적인 정보가 새나가지 않는 것에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고 선수들이 이제 댓글 달지 못하게 하고. 그럼요. 예. 예. 심지어 이제 선수들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예. 에이전트들한테도 얘기 못하게. SNS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얘기가 새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에이전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조금 물어보면 우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나올지 카드를 전혀 내보이지 않고 지금 숨기고 예. 나왔어요. 자, 지금 어쨌든 이란은 이미 본선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나와서 여유 있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유 있게 나서 더 편하게 하면 기량이 더 발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물론 우리가 우리 축구를 하면서 잘해야 되지만은 예.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란이 오히려 정말 100% 다 주전 선수들만 나오면은 어느 순간이 되고 막 몸싸움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은 사실 이란 선수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뭐 부상 같은 거 당할 필요 있어? 손 갖고 뛰어야 되는데. 그럼요. 더 중요한 대회들이 앞으로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란의 한 1.5군. 요번에 특히 스웨덴계 이란 선수도 새로 또 뽑힌 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험적인 멤버도 한 4-5명 되는데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걸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요. 기량을 러시아로 보여야 가는 그 엔트리 23명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멤버가 오히려 한 1.3군, 1.5군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난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1.5군까지 가면 그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기량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1.2군이나 1.3군쯤 가면 이게 진짜 골치 아파지는 문제거든요. 지금 케이로스 감독도 본선 진출 확정을 전했지만 이제 앞으로 본선을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단계거든요. 엔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아하. 그래서 예전에 뭐 과거의 K리그에서도 예. 감독들이 주중 경기가 섞이면 이제 로테이션 멤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다른 팀이. 그럴 때 사실 더 긴장합니다. 이 선수들이 막 이를 악물고 뛰기 때문에. 감독이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그 후보 선수들이 들어가는 게 사실 더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후보 선수들은 여기서 하다가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지만 최악의 경우 부상당해도 그렇죠. 주전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맘 놓고 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란은 또 하나 우리가 또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이 이란의 이제 골키퍼라든가 중앙 미드필더 1명 정도를 제외하면요. 지금 이란이 8경기 6승 2무 아닙니까? 근데 8경기를 뛰는 과정에서 이란이 2 포지션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포지션은 8경기를 다 선발로 소화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은 이른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더블 스쿼드. 이중의 선수층을 지닌 스쿼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진과 1군과 1.5군의 차이,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 사실상 거의 없는 스쿼드를 지금 케이로스 감독이 이번 예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오늘 같은 경기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또 약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승률을 높게 잡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승률이 사실 높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또는 같은 시간에 우즈벡과 중국 현재로서는 그 이란은 1위고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점 13으로 2위. 그다음 우즈벡이 승점 12로 2위. 자, 여기서 2위 그 2등한 팀까지는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위는 3위는 저쪽 플레이오프. 예. 호주가 됐든 우리가 A조라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A조군요. 아, 죄송합니다. 호주가 됐던 뭐 일본이 됐던 일본도 지금 위험해요. 예, 사우디가 됐던 예. 일본도 떨어질 확률이 있죠. 그렇죠. 3위로. 이기면서도 1점 차이씩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글쎄 우리가 3위가 되는 우리가 사실 최악의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최상의 경우는 오늘 결정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일출이. 이기고 우즈벡이 중국에게 지면. 그렇죠. 지거나 그러면 이제 비기면인가 아니면 오늘 지면인가요? 결정될 수도 있어요. 최악은 우즈벡 원정까지 가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4위로 자, 시리아 좀- 같은 팀이 좀 올라와서. 그 천천히 분석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란을 이기고 우즈벡이 중국에게 지면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오늘 확정됩니다. 오늘 확정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란과 비기고 우즈벡이 중국을 이기면 그러면 우리 14점 되고. 예. 네. 우즈벡은 15점이 되죠. 15점이 되죠. 그럼 우리가 우즈벡 갖고 무조건 이겨야 되네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판 우즈벡 원정을 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 돼서 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비겨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네네. 그 어떤 상황이죠? 비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상황. 우리 지금 이 평행선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우즈벡과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자, 우즈벡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과 비기고 우즈벡이 중국과 비기는 경우. 혹은 그렇죠. 우리도 이기고 우즈벡도 이기고. 우즈벡도 이기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기지 평행선. 못하면 마지막 경기까지 가야 돼요. 네, 이겨도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렇죠. 이겨도 우즈벡이 중국을 잡으면 그렇죠. 네. 똑같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16대 15로 올라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볼 땐 잘 모르다가 설명을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두 분이 해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 해설위원이신가요? 뭐 A조 B조도 헷갈렸는데요.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 뭐가 A조가 됐든. 아니, 어차피 이게 이쪽 조예요. 이쪽 조 우리 조. 다른 방송 네. 가서는요. 우리가 지금 A조인데 B조라 그러면 그게 방송사고거든요. 여기서는 방송사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거예요. 또 진솔한 사과가 수반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건 다 훌륭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55%라 그랬는데 한 분씩 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번 예측을 해보죠. 몇 대 몇? 1점 게임이라고 했어요. 예, 스코어. 예, 1대 0으로 저는 이길 1대 것이다. 0 봅니다. 1대 0. 예. 우리가 이긴다. 예. 솔직한 심정으로요. 예. 1대 0. 오, 그래요? 저는 2대 1 봅니다. 우리가 이긴다. 저는 그 거꾸로 봤는데 1대 0으로 지거나 2대 1로 질 것이다. 지기를 예측해요. 좀 바라시는 느낌. 지기를 아니. 바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하나씩 선택했잖아요. 예. 1대 0승, 2대 1승. 예. 근데 1대 2패, 0대 1패 두 개 선택하셨으니까 둘다 패죠. 확률적으로는 지금 정 의원님이 굉장히 높은 확률을 지금 잡으셨는데요. 저는 무조건 진다예요. 저는. 약간 느낌이 무슨 적폐 세력 타도 뭐 지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슈틸리케오 있을 때 너무 우리 기존의 좋은 선수들을 갖고 조직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술도 그렇고 너무 망가뜨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아까 예. 말씀드린 요럴 때 잘한다. 이럴 때. 요럴 때 닥치면 한 번은 잘한다. 닥치면 아, 잘한다. 그거 믿습니다. 자, 장지현 예. 해설위원님. 우리 그 시청자들이 오늘 게임을 보는 관전 포인트. 일단 글쎄요. 이란을 상대로 예.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됐던 수비 조직력, 예. 안정감 있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 거기에 좀 빠른 공격 전환 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조코로 나설 것이 유력한 우리 베테랑 선수들의 예. 한방 예.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한준희 해설위원님. 치맥을 전반전에서부터 먹어야 되는지 후반전에만 먹어도 되는지. 왜냐면 언제가 더 긴장 포인트가 올라가냐 이런 거죠. 네, 아무래도 후반전의 긴장 포인트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치맥을 예. 우리가 이겨서 즐거운 마음에 경기 끝나고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보면서 먹는 치맥이 최고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실책을 더 많이 하느냐, 이란이 실책을 더 많이 하느냐, 예. 그리고 상대의 실책을 어느 쪽이 제대로 응징하느냐, 예. 그것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1대0 내지 2대1로 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오늘 저녁 9시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선전에서 꼭 승리하는 게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정봉지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31일 목요일 정봉지 품격시대 첫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 현안은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2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왜 대표가 안 나오고 계속 실장님이 나오세요? 우리 방송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고 대타로 나왔습니다. 대타가 뭐 땜빵.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권 실장님. 네. 자리가 바뀌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그 방송하다가 균형이 안 잡히면 탁 쓰러지거든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보험 들고 오셨어요? 보험.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문케어가 지켜줄 거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얘기를 막. 자, 오늘은 대통령 지지율도 조사했고, 서울시장 누가 적합하냐? 네. 빠진 사람도 있던데? 추미애 대표는 왜 뺐죠? 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사실상 지난 6월 중순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지금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넣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뺐습니다. 지지율이 잘 나왔으면 안 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지율 잘 나왔나요, 그때? 그때는 한 4, 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당대표가요? 하는데, 예. 오. 아니요, 예, 당대표가 그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예. 조사해서. 당대표가 4, 5% 나오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 측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재명 그 성남시장 그런 그 다른 후보들한테는 예. 아무래도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가요? 예. 과거보다는 좀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다음 강성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그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들을 예. 많이 하면서 문재인 지지층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만약 이번에 조사했다면 지지도가 좀 올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일단 뭐 민주당 후보들이 50%대 중반으로 예. 다 합치면은 되게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경선이 본선이 될 텐데 민주당의 당심, 그러니까 지지층의 민심으로 봤을 때의 당심과 문재인 지지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지금 그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이 지지도를 먼저 했으니까 자, 그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아니요, 그 후보 적합도요. 예. 지금 손발들이 안 맞아 어떻게 된 게. 아는데 나왔어요? 예. 네. 자, 박원순 시장이 조사 기간 8월 21일, 29일. 요때 뭐 특정한 그 사건이 있었던 때는 아니죠? 네, 조 기간 동안에 예. 국민의당 당대표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당대표 그래서 선출 과정이 예, 컨벤션 있었고. 효과가 일부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시장 경선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금방 말씀드렸던 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그리고 그때까지 긍정평가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의 어느 후보가 가져가느냐 예. 그게 갈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왜 긴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경기지사 선거 조사를 해보면 대략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30~40%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구도에서 네. 상당히 앞서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거 조사에서도 네. 좀 그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강력한 경쟁자 남경필 지사와 갭이 상당히 나오는 조사들이 네,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유력 주자가 30~40%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측면을 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 경기지사로 나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저 19.5%가 표가 어디로 갈 거냐. 물론 다수는 박원순 시장 쪽으로 좀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건데 개혁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다크호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네. 공무원 사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예, 즐거워요.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또 중요한 그 표심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만기 칠남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만기칠남이 뭐예요? 좀 어려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오지랖이 넓다. 시장이 모든 일에 관심이 많고 구체적인 지시도 하고 챙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선 피로감이라고 하죠. 삼선 피로감이 공직사회에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황교안도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 다음 대선 주자로 거론될 만한 사람이고,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다면 이 또한 대선 주자로 나설 분이고 시장을 마치고, 네. 거의 시장이 마치는 임기와 네. 차기 대선의 임기 시작하는, 선거 시작하는 시기에 거의 겹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안철수가 등장한다면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서울시장이 되기 때문에 박 시장님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확고한 이치를 구축할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면모를 어떻게 보여주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과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쭤보는 게, 이게 시기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도 어느 때 서울시장을 선택을 할 때는 네. 여기 뭐 대권 주자 훈련시키는 곳이냐, 서울시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도 있고, 네. 또 어느 경우에 어느 시기에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차기 대권에 갈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매 시기별로 네. 선택에 갈리는데, 다음 시장은 행정시장을 뽑는 쪽으로 국민들 의미가 가겠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역량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으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네. 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번 19대 대선의 프레임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부자, 예, 정치직.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 정신이 되게 많이 얘기가 예. 되고 있고, 그 양극화의 부분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적폐청산과 개혁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장은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축소판이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대선의 도둠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인 그 선거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19대 선거에서의 전체적인 프레임하고는 좀 달라지겠지만, 시대 정신을 누가 반영을 하는지, 예.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당 요인이 개인에 대한 요인이라든지, 개인의 요인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행정의 자질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거죠. 예. 그런 것에 비해서는 금방 정당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예, 저는 선거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시영 부대표님, 네. 권순정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뭐 느낀 게 없어요? 지금? 뭐 특별히 느낀 건 없는데. 세 번째 나왔는데 말이 많이 좋아졌죠, 말씀이. 처음, 원래 잘 하시지 않...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듣기가 좀 힘들던데요? 아니, 첫 번째 분명히 저한테 칭찬하셨는데. 그건 이택수 대표 긴장하라고 에드벌로 띄운 거죠. 그 말을 제대로 믿으세요, 그거를. 아니, 뭐냐면, 네. 농담이 아니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컨텐츠를 전달하는 쪽으로 중심으로 갔는데, 오늘 보니까 네. 완전히 내용을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기가 좋은 그때 것 같아요. TV 같은 경우는 조금 라디오라든지 예. 그런 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내용성이 어느 정도 숙달됐다기보다는 처음에 출연하니까 예. 이런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너무 경직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시장 과제 하나만 딱 더 보태면,
왜 삼선을 도전하는가? 물어볼 게 많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삼선이냐? 없어요, 근데. 왜냐면 아직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지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예. 이유를 분명히 밝히실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을 네.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장이 3선을 간 경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3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장이 경북도지사가 3선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김관용 지사. 예, 김관용 시장. 그리고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여기를 거치면 대권 주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길목에 서 있는 의미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3선을 겪은 지역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유권자들이 한두 번 하면은 더 큰 일로 가든지 아니면 그쯤 하고 말아야지 그걸 무슨 3선으로 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 지적을 하는 내부에서 거예요. 예. 박 시장 참모들이 경론을 붙었어요. 어허. 삼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총선이나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보궐선거나 아니면 총선이나 아니면 당대표 출마나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야 승부를 하느냐. 그 이게 뭐 걸어가라. 경론이 붙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삼선 도전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시영 부대표 윈지코리아도 거기에 좀 역할을 아이디어를 좀 주고 왜냐면 저한테도 전화가 왔길래 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노을 같은 병 같은 경우 재보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정말 큰 일을 하려면 도모하려면 정치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도전했던 3명의 후보가 다 단체장은 했지만 국회의원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력이 좀 다소 밀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참고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예. 대선 본선에 뛴 사람이 예.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아하.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나간다면 보통 급을 올려서 나가는데 오호. 시장 나갔다 대선으로 나가는데 예. 대선 예선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본선을 뛰었던 사람이 급을 낮춰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온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무소속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5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 5%도 안 나오는 시장에게 후보에게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름다운 단일화 이런 예. 얘기들 많이 했죠. 예. 독특한 그 정책론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예.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도전하신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나 예. 유승민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전문가는 좀 정치적 그 중립성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각의 정당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에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 구도 자체가 민주당이 정말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 공간이라는 것은 각 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지지율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선거 시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각 당을 위해서 바른정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당을 위해서 유 의원이나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희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 대목- 한테 예.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26.3% 박원순 시장이 나왔고요. 19.5%가 이재명 성남시장. 네. 황교안 13.6. 오, 많이 나왔네요? 예, 지난 두 달 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뭐라 불러야 되죠?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두 달 전에는 6.9%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한 3%포인트 오른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명도를 봤을 때는 예.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쉽지 않고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렇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선 본선에 나가신 분인데 예. 대선 본선에 나가신 분이 그렇네요. 서울시장 도전했는데 4위를 하고 있다. 어허. 그리고 당 대표인데 어허.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나왔던 지지율도 거의 20%를 육박했었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 후보 때.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건 당의 네, 디스카운트가 작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비하면 황교안 후보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네. 무슨 그 어드밴티지도 없고 디스카운트도 없고 그냥 지금, 본인의 노출 인지도 때문에 저렇게 되나요?
보수층에서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인식되는 예. 보수층들이 사실상 한교안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에 있어서 예. 지지도가 한교안 후보가 거의 60%를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이제 보수층을 홍준표를 지지하는 대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 황교안 지지자가 60% 정도로 나왔다. 예, 58%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60%가 나왔는데 예. 그 말은 본인의 경쟁성과 함께 예. 보수층이 생각하는 대안자가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 외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5.9%. 지역이 상당히 서울에 선전적-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상당히- 경남인데요. 상관없죠. 어디를 나올 수는 있죠. 아하. 그 전에 이제 주소지를 옮기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당의 전략으로서 그쪽 그 경남의 국회의원이지만 네. 도전할 수 있겠다. 근데 뭐 싸워볼 수 도전 있겠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한번 도전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명수 총리, 오세훈 후보 나올 때. 아, 그랬었네? 네, 그때 이제 노회찬 후보가 얻은 표가 예. 한명숙과 오세훈의 격차보다 더 많아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때 논란이 좀 노회찬 있었죠. 때문에 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예. 물론 그 정확한 예, 그 그때 근거는 아니지만 2010년에는 그때 3.3%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예.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그때 0.8%인가 격차밖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1%가 채 안 됐었죠. 이 자, 황교안 총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은 황교안 총리요. 예. 말씀하시죠. 이분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적 DNA가 보통 후보들 잘 안 변하는데 예. 이분은 이제 공안검사, 친박 대표적인 인사 아닙니까? 예. 근데 유권자 지형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보수층의 일부가 중도층의 일부가 진보층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황교안 총리의 확장력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예. 한계가 뚜렷할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기 예. 기타가 아니죠. 6위가 정청래 전 의원이에요. 예, 예, 이걸 보면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일부러 5위까지만 딱 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 나오는 걸 좀 꺼려해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어디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경쟁을 아니 주세요. 이 프로 오기 전에 갑자기 예.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가요? 자기가 정청래 전 의원이 예. 본인이 6위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품격 시대를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 예. 본격 시대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있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도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도. 아 그랬습니까? 들어 나오고 싶었는데 여기 출연 안 시켰죠, 제가. 아니, 그러면 자, 박원순 시장이 무척 높게 나온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원순 이거는 시장은? 박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사실. 아. 이게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 3선 도전하는 입장인데 이 안도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압도하지 못하고 있지 여기에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를 이렇게 놓으면. 글쎄요. 상당히 긴장할 만한 수치가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아까 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경선에 승리하는 사람이 본선에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굉장히 사실이지만 높죠, 지금은. 문제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3선을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뭐냐면 본선에서 예. 지금은 보수 언론들이 박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선 과정까지 쌓였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미스러운 부분들 성과가 적었던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더 30% 적어도 중반대 정도까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한 뭐 40%까지 가까이 올라왔어야 나올 되는 수도 거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차기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여권에 유력 대선 유력은 아니죠. 그때 뭐 3%도 안 나왔는데 무슨 유력입니까? 어쨌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무난하게 했다. 큰 과오 없이 예. 이런 평가가 있고 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앞서가는 선제적 의제들을 많이 시정에 접목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측면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좀 그렇죠. 자질구레한 큰 것들 상징적인 브랜드가 좀 약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거의 낸 적이 없으셔서 지금의 시장은 행정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뽑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유권자들은 행정 지도자 같이 좀 묘하게 믹스된. 그렇죠. 예. 정치력도 있으면서 안정감도 있고 행정 경험도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박 시장이 조금 긴장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권 시장님. 예. 둘이 얘기했는데 무슨 손을 드세요? 그냥 팍팍 치고 들어오세요.부터 계속 앉아서 이렇게 박 손을 들고 계셔.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약간 조금 좀 공정하지 못한 그 코멘트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요? 금방 지금 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아니 여기 그 TBS 방송국이 아니요. 금방- 서울시 산하이긴 하지만 예.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위축되지 말고. 예,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구도 자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자 구도이기 때문에 예. 다자 구도에서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여기 말고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박영선 의원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러한 10명이 나와 있는 다자 구도에서 아까 말씀한 30%대, 40%대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왜냐하면 더 둘이 계속 말씀드릴게요. 얘기하고 예,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번 이제 내년도 지선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게임인데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민주당의 당심, 그 지지층의 민심으로 봤던 당심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문심을 어느 후보가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중요한 보는데 포인트네요. 예. 지금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약 40대 25 정도로 15% 포인트로 이제 당신과 문심을 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심이 그러니까 즉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하는 민주당 쪽이 지지층에서 예. 40 정도 그리고 예. 문재인 지지층에서의 40 정도를 박원순 시장이 가져가고 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를 그 이재명 성남 시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15%포인트 차이가 작지 않아 보이지만 예. 사실상 되게 큰 포인트 차이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위기라고 보기도 힘들지 않나. 아니, 저는 위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긴장해야 한다는 네. 측면이죠. 그게 뭐냐면 아니 위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10개월 남아 있어서 후보들은 긴장된 상태이지만 네. 지지자들이나 이런 국민들, 유권자들은 사실 지금 별로 긴장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나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20% 정도가 빠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네. 70%나 60%대를 네네.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강력한 문재인 지지층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물론 그 대선 때 바로 이제 후퇴를 하긴 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후보를 당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선이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선이 실질적인 이재명 시장과